안녕하십니까. 봉남자의 부동산 투자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사전에 공지했듯이 방안 뉴타운 편, 방안 뉴타운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화요일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설명하기 전에 오늘 그 신문에 보면 그 한국은행에서 오늘 발표한 게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보면은 잠깐 이걸 설명을 해드리고 방안 뉴타운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전자신문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 신문이 그래도 가장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해놓아서 제가 이걸 이제 화면을 띄웠습니다. 뭐 쭉 내용을 보시면은 한국의 국부가 1경 4천조 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이제 부동산 자산하고 금융자산까지 다 포함해서 나오는 내용 같고요. 쭉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정도 보면은 토지 자산을 포함한 비금융 자산이 1경 3,551조 이게 이제 부동산을 이제 금융자산을 제외한 부동산을 포함한 비금융자산이 1경 3,551조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법인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금융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른쪽에 제가 이제 약간 요약을 해놨는데 1경 3,551조에서 회사를 제외한 법인들을 제외한 가계하고 비영리단체 시민단체라든지 뭐 구호단체라든지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비영리 법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계 및 그 비영리단체 순자산이 8,062조라고 확인이 됐다고 오늘 뉴스 신문에 발표를 한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그리고 이 내용에서 좀 우리가 보실 게 여기 이제 신문에서는 이제 그 1인당 가구를 2.48명으로 잡고 한 가구당 한 3억 8,867만 원 정도 되지 않느냐 순자산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자산이 이게 뭐 3억 8,800만 원이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게 순수하게 자본이 뭐 한 4억 가까이 되는 게 아니고 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은행 부채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여기 내용 보니까 이제 다른 나라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쪽 비금융 자산이 75.4%로 해가지고 다른 나라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다. 이제 이런 뜻이죠. 좀 높은 편이 아니고 좀 많이 높아요. 보니까 뭐 미국의 한 2배가 훨씬 넘고요. 많이 높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부동산 사랑은 아마 굉장히 높죠.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금융 쪽에가 발달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금융 쪽에 어떤 그게 많이 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좀 처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이 금융 쪽으로는 많이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실제로 아직은 신흥국이라고 봐요. 저는 신흥국이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저기 올라가죠. 저기가 우리 달러가 지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돈의 이제 가치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이제 떨어지는 건데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미국 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세계 돈이 신흥국에 이렇게 흩어졌던 돈들이 다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애화가 이제 유출이 되는 거죠. 신흥국 입장에서는 애화가 유출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달러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뭐 1,000원짜리가 1,000원이 뭐 지금 1,100원 오늘 찍었더니 난리 났죠. 뭐 1,100원 100원 나중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 IMF 도 한번 겪어보셨지 않습니까?
뭐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지금 이제 아마 금리가 가장 중요해요. 세계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금리에 따라서 많이 돈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선진국들은 특히 홍콩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선진국들은 이 금융자산으로 많이 다양하게 어떤 그 상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새는 펀드도 막 하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크게 뭐 선진국에 비하면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게 이제 또 우리나라 자체에서 예전에 이제 신흥국이다 보니까 뭐 97년도라든지 리만 사태라든지 이런 때 많이 이제 경험들 하셨잖아요. 주식에 하셔가지고 막 많이 힘들으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암만 해도 그래도 부동산이 낫지 않느냐. 부동산 비율이 높죠. 그리고 엊그제 방송에서도 뭐 20대에서 80대까지 다 이렇게 제가 방송에서 한번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투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혹시 당시 자산이 있으면 어디다 투자를 하겠느냐. 앞으로 미래 투자를 하겠냐 그랬더니 뭐 첫째 10% 정도가 요새 코인 쪽이 아마 됐었고 한 20% 정도가 이제 주식이라든지 금융자산 쪽, 그 나머지 70%가 부동산에다 투자하겠다 그래서 제가 좀 의외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이제 40대부터 80대까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20대부터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동산 쪽 비율이 높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또 이게 또 현실적으로 이게 오늘도 보니까 순자산 부동산 쪽 비금융자산이 75.4%를 가지고 있다.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여지면 이 내용이 그걸 아마 반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순자산이 75.4% 그러니까 이게 1경 3,500조 법인까지 다 합치면은 그래서 1경 3,500조라는 자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오르고 내리고 어찌됐든 금리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좀만 큰 0.1% 올라도 굉장히 또 이 가계가 한 8,000조 정도 되는 자산에서 거기에 대한 부채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또 서민들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 아마 금리가 계속 오를 것 같아요. 벌써 지금 나오는 말에 의하면은 올해 안에 2번을 더 올린다고 합니다. 2번을 더 올린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금리가 지금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9%까지 아니요 9%는 5%까지 지금 벌써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제가 보는 눈으로 좀 약간 이제 좀 중하게 봅니다. 지금 굉장히 중하게 봅니다. 그래서 불과 3, 4년 전에만 해도 저희가 2.4% 5%에 쓸 수 있었는데 물론 고정금리였어요. 그 당시 주택담보대출이 2.5% 정도에 쓸 수 있었던 상황이 지금 불과 한 4년 정도 4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벌써 5%대에 담보대출이 나온다라는 하면은 암만 해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 참조하시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지금 8,062조가 비금융 자산인데 우리나라 인구로 그냥 5천만으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5천만 명.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제 이제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에 조금을 덧붙여서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이제 해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런 방식이 제가 7월 달에 부TV 개국을 하는데 부TV에서 제가 목요일 날 9시부터 10시까지 해서 부동산 리뷰로 해가지고요. 제가 방송을 합니다. 그 방송은 제가 오늘 약간 보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신문이든 종이 신문을 봤을 때 어떤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요. 계속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 벌써 보이스에 관련된 내용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새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입법 발의됐다라는 거 그런 내용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내용이 막 계속 쏟아지죠. 뭐 부동산에 관련된 내용들이 쏟아지는데 경험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이 떠도 어떤 내용인지가 잘 인지가 안 됩니다. 인지가 안 돼. 이걸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지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그냥 무슨 말 하면 금방 이렇게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암만 해도 처음 이렇게 뭐 20대, 30대 분들, 특히 부동산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어떤 봤을 때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진단해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어떤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내용들이 발표가 됐을 때 그걸 갖다가 저희가 한번 좀 알아먹기 쉽게끔 뭐 좀 설명을 해드리고자 코너를 이제 부티비 7월달에 개국하는 부티비에서 부동산 리뷰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제가 이제 나름대로 보니까 8062점 똑같은 내용인데 이제 우리가 인구가 5천만 명 되고 봤을 때 우리 인구를 한번 놔봤어요. 그러면은 1인당 아까 한 가구당 신문에서는 아까 얼마라 그랬죠? 3억 8천? 3억 8,867만 원 돼 있는데 저는 이제 1인당으로 따져봤어요. 1인당 5천만 명, 5천만 명을 따져보니까 1.6억이 나오더라고요. 1.6억. 한 사람당. 뭐, 어른 할 것 없이 무조건 1인당으로 봤을 때 1.6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걸로 이제 발표가 된 거죠. 그러면은 4인 가구, 저희 집 같은 경우는 4명이거든요. 그래서 4인 가구로 보면은 한 집에 4인 가구 기준으로 6.4억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는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게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대단하죠? 평균값이 6.4억이라는 소리는. 그리고 여기 A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데이터를 잡았을 때 통계청 자료하고 한국은행에서 데이터를 잡아낸 건데 이것을 시가로 잡아낸 게 아니고 아마 제가 봐서는 공시가격으로 보통 잡아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추정한 건데 시가로는 잡아낼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 공직자선거법이라 모든 정부에서 쓰는 데이터들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이게 그러냐면 시가는 알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해년마다 발표하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통 공직자신고라든지 모든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 자료도 그걸로 잡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했을 때 A 값인데, 이제 B 값은 뭐냐면은 시세라는 말이죠, 시세. 보통 우리가 공시가격하고 지금 아직까지 시가하고는 계율이 있습니다. 계리가, 그러니까 시가대로 공시가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많이 그 반영을 시킨다고 하잖아요. 보이스에서도 많이 시가 반영을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거나 세율을 고치거나 둘 중에 하나 할 건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시가 반영률이 한 60%에서 70%로 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놓으면 우리가 역으로 추정해 들어보면은 한 가구당 10억이라는 시세를 놓고 봤을 때 1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좀 깜짝 이 데이터를 보고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높구나. 물론 이제 부채도 포함된 겁니다. 부채도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산이 이제 양극화도 많이 벌어져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자산이 많은 사람은 꽤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이 데이터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했던 한 15분 정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내가 자산이 어느 정도에 속해 있는 건지 비교하라는 뜻은 아닌데 그래도 현재 처해 있는 팩트, 현재 내가 어느 정도 선에서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는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겸사겸사 해서 이 내용을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방화 노트하는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방화 뉴타운이라는 말을 잘 안 쓰죠. 예전에 이제 그 지정할 때 이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뉴타운 말을 안 쓰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촉진사업, 이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 이런 개념으로서의 그 도시재생사업은 아주 틀린 말입니다. 도시재생은
말 그대로 복원 사업이에요. 복원 사업. 그러니까 좀 뭐 고쳐서 쓰자, 어떤 그 전면 재건축이 아니고 고쳐서 쓰자라는 어떤 뜻이고, 뉴턴하고 도시 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것은 엄밀히 따면 전면 재개발이에요. 전면 재개발을 말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좀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도시 재생도 맞는 것 같고 뭐 뉴타운도 맞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서로 보완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거 아니면 도 아니면 뭐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꾸 어떤 정책이 부동산 정책이 가는 것보다 좀 보완해서 뭐 서울시만 놓고 보면은 오세훈 시장 있을 때 이게 이제 도시 뉴타운 사업, 그러니까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뀌면서 뉴타운 사업이 뭐 활성화되기는 좀 활성화보다는 약간 이제 한 600 몇 군데 지구 지정한 곳에서 한 300 몇 군데를 이제 해제를 시켰죠. 해제시키고 한 300군데가 지금 계속 아직도 사업이 진행 중인데 이제 해제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 재생을 이제 좀 접목을 시켰습니다. 도시 재생을. 근데 도시 재생은 사실 유럽 모델이에요. 유럽 모델.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 파리라든지 뭐 어디 영국도 마찬가지면 그 자체가 전면 재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우리가 관광지 거의. 그러다 보니까 도심권 슬럼화 돼 있어도 그걸 갖다가 복원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지, 그걸 다 쓸어버리고 뭐 아파트를 거기다 짓는다가 그건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럽식 모델이 이제 도시 재생이 사실은 그 젠트리피케이션 어떤 방지하고 뭐 이렇게 신문에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걸 도입을 한 건데, 우리나라 이제 서울로 보면 이제 북촌이라든지 그다음에 성곽 이런 주변들, 그렇죠. 그런 데는 이제 전면 뉴타운 사업을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런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분명하게 이제 도시 재생으로 해가지고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을 살려서 개발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에 아주 슬럼화된 재개발 그 판자촌이란 말이죠. 그리고 역사적인 가치도 없는 것 같고 특별하게 보니까 지형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특별한 저기가 없는 것인데 거기를 뭐 도시 재생으로 해가지고 부분하고 한다는 그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당연히 전면 재개발을 해가지고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바뀐다거나 아니면 어떤 저기가 바뀐다고 해서 자꾸 어떤 한쪽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맞춰서 도시 개발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나오다시피 여기가 이제 오른쪽이 마곡지구입니다. 마곡지구 이렇게 제가 이게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아파트가 좀 보이는 신도시 100만 평에다가 마곡지구를 개발을 한 거예요. 여기가 논이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논바닥인데 이걸 다 전면 다 수용해 가지고 서울시 산하 SH공사는 뭐냐면 SH공사 맞죠? SH공사는 이제 서울시에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임대사업이라든지 이걸 하는 겁니다. 뭐 경기도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은 LH공사는 전국을 상대로 토지 개발 사업을 하는 걸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 개발도 이제 토지 개발, 그러니까 옛날 토지공사인가요? 토지공사하고 이제 같이 합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토지 개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주택공사가 이제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이 돼가지고 LH공사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면서 주택공사의 주택 부분하고 토지공사의 토지개발 부분을 이제 믹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상대로 합니다. 그 사업 모델이, 사업 영역이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토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아파트도 주택공사, LH공사에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데가 많이 있죠. 그 전국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주간은 암만해도 이제 건교부 중앙부처에서 많이 암만해도, 저기를 하겠죠. 근데, 거기를 따라서 이제 지방정부는 서울시도 있을 거고, 인천시도 있을 거고, 다 이제 지방정부지 않습니까? 그 지방정부의 내에 토지 개발과 이렇게 주택 개발을 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각 지방 자치단체 산하 기관으로.
그래서 서울시에는 서울시 SH공사가 있는 거예요. 저 수서 가보면 본사가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SH공사에서 그 서울시 내에만 합니다. SH공사가 뭐 경기도가 안 합니다. 그런 거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시 가보시면 인천시 도시개발공사가 있고요. 예를 들어 부산에 가보시면 부산시 도시개발공사 있고 강주 가보시면은 강주 도시개발공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땅도 어차피 이제 서울시에 있는 땅이었는데 어쨌든 지번이 서울시입니다. 서울시. 여기가 김포공항 옆인데요. 판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판교는 어디서 했어요? 판교 같은 경우는 그 경기도 성남 쪽이죠. 성남에서 유래 같은 경우는 경기도하고 하남시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세 군데서 또 같이 한 거고, 막 이렇게 이제 경계로 놓고 서로 주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 근교로 수도권을 해가지고 최근에 가장 도시개발을 했던 데는 이제 판교하고 이게 마곡 두 군데입니다. 가장 언론에도 많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실제로 뭐 가격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이 지도를 제가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이 지도를 제가 많이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그 당시. 다시 한번 뭐 보시면 보시면 뺑 돌려서 이 산으로 막혀 있어요. 서울은. 북쪽에도 산이고 오른쪽에도 산이고 남쪽에도 산이고 관악산, 북한산 다 산으로 막혀 있고 서쪽만 튀어 있어요. 서쪽만 이렇게 보시면은 서쪽만 이렇게 튀어 있죠. 산이 없죠.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쪽만 좀 튀어 있는데 근데 왜 여기는 좀 개발이 안 되냐면은 개발이 지금까지 안 되어 왔었냐면은 여기가 이제 김포공항이 있어가지고 3천만 평 정도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개발을 못하는 땅입니다. 튀어있기는 하지만 이 공항 때문에 그리고 좀만 더 벗어나면은 이제 파주, 김포, 강화도까지 해가지고 이제 군사보호구역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가장 큰 원인은 강남하고 멀어요. 강남하고 멀기 때문에 이게 개발이 안 된 겁니다. 지금까지 다 개발된 데는 강남하고 가까운 오른쪽 이게 개발이 거의 다 많이 됐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가. 제가 누차 말씀드렸자면 직장이 강남구와 종로구가 평균 집보다 가구 수보다 저희 근로자 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사람이 그쪽으로 많이 몰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암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이 강서 쪽에서 강남까지 출퇴근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9호선 황금라인 9호선 지하철이 개통된 뒤로부터 뭐 30분 이내면 가기 때문에 그나마 좀 많이 여건이 좋아진 거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은 아까 이제 그 종로구 쪽에 북촌마을이라든지 한옥마을 있죠. 한옥마을이라든지 인사동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경복궁 뒤쪽에 그쪽이라든지 그 보존해야 세운상가 앞쪽, 세운상가 쪽 그런 쪽은 분명히 도시재생으로 해가지고 보건사업을 해야 됩니다. 거기 전면적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건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뭐 특별한 지역을 저기 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망원동입니다. 망원동. 여기 보시면 망원동 보시면 굉장히 노후화가 많이 돼 있고 이런 이제 주택지 이제 이런 데가 이제 하곡동도 마찬가지고 저희 방화동도 마찬가지, 저희 방화동 공항동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데를 개발을 하려면 도시재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거의 다 이제 국가에서 이걸 딱 수용해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니까 논 같은 경우 우리 마곡지구 같은 경우 논이었기 때문에 완전히 국가에서 강제 수용, 도시개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여기는 논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래? 뭐 주택이 별로 없어요. 이해관계가 없고 토지이기 때문에 논이지만은 실제로 도시계획상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논이지만 지목은 논이지만은 전답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논이지만은 그걸로서의 가치가 어떤 퇴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논은 절대농지라고 그러죠. 절대농지란 말은 말 그대로 절대농지, 말 그대로 절대 농사만 지어야 되는 곳이에요. 농림지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저기 이제 김포라든지 파주로 나가보시면 절대농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데는 말 그대로 개발을 못하죠. 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논인데 의외로 도시 내가 있어요. 아직도 뭐 저쪽에 제가 조금 더 좋게 보는 땅이 어디냐면은 올림픽 선수촌 뒤쪽에 올림픽 선수촌 뒤쪽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도 암만에 제가 보는 견지에서 개발 압력을 충분히 받을 만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미 가밀지구가
이 고속도로를 애각순환도로를 오른쪽은 이미 가밀집으로 해서 지금 개발이 엊그제 청약까지 다 했죠. 당첨까지 다 돼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 왼쪽이 이런 데가 지금 사실은 도시지역이지만은 논 뭐 전답으로 쓰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것은 사실은 어떤 그 목적을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암만 해도 이제 개발이 되게 언젠가는 될 겁니다. 충분히 개발 압력을 받는 거예요. 이런 데는. 이런 데는 말 그대로 이제 수용해버리는 거, 수용해서 정부에 수용해가지고 뭐 아파트 공급을 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 이제 이런 좋은 땅들을 여기다가 그냥 임대 아파트를 분양 이렇게 하지 말고 정부에서 땅 장사하지 말고 그냥 이 좋은 땅을 이렇게 수용을 했으면은 이 강남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가깝기 때문에 이런 데다 100% 다 임대 아파트를 지어야 돼요. 임대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국가에서 임대 사업을 해줘야 맞습니다. 선진국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임대 사업을 포지션을 50%에서 60%까지도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그 임대 아파트를 싸게 공급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세대가 만약 살다가 죽잖아요. 그럼 그 아들한테까지, 자식들한테까지 상속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임대 아파트를 상속까지 다 해줍니다. 그런 아주 아주 깔끔한 그 임대 사업 정책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자꾸 민간인들한테 임대사업의 어떤 포지션을 높일 게 아니고 국가답게 말 그대로 임대사업을 좀 해줘야도 맞습니다. 그래야 서민들이 좀 집에 대한 걱정을 안 하고 하죠. 아직 10%가 안 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예전에 어떤 자료 보니까 7점 몇 프로인가 아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국가에서 좀 이런 그 임대사업을, 그리고 꼭 임대사업 하라고 하면 꼭 그 외곽에다가 좀 그 불편한 데다 하지 마시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필요 없어요. 외곽에다 해봐야 별 영향가가 없다니까요. 제일 핵심적인 땅, 노른자의 땅에다가 이런 데다가 강남 이런 데다 땅이 혹여나 개발되면 이런 데다 임대 아파트를 막 공급을 해야 돼요. 막 때려 박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공급이 많아지면은 자동적으로 집값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자꾸 집값이 오르는 거고, 집이 있어도 남아 돌아도 있어야 될 곳에 집이 있어야 되는 거지. 어디 뭐 저기 차바퀴 산골에다 만들어 놔보면은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빈집 수두룩하게 나올 거예요. 수도권 같은 게 아마 힘들어요. 앞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근데 서울에서도 강남 같은 경우 뭐 빈집이 공급이 아직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엊그제도 잠깐 신문을 보니까 뭐 신혼부부를 위해서 아주 몇십만 가구를 공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공급을 어디다 하냐? 외곽에다 좀 하지 마시고 좀 시내에다 좀 하세요. 시내에다 해야만이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한 2시간, 지하철 타고 한 2시간 걸리는데, 에다가 임대 아파트 공급해봐야 찬밥입니다, 찬밥. 그리고, 그런 차원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시 잠깐, 애가로서 사이드로 빠졌는데, 자, 이런 데를 도시 재생 사업으로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저도 학부에서, 건축공학도 전공하고 도시계획도 공부를 했지만, 의미 없습니다. 여기다가 왜 그러냐면은 여기를 다 민간인데 개인 땅이란 말이에요. 개인 땅. 개인 소유란 말이에요.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수용해가지고 한다는 거의 불가합니다. 아주 벌집처럼 밀집되어 있는 곳이고, 이게 다 빌라촌들인데 5층까지 해가지고 하곡동 유명한 데입니다. 이 동네. 그래서 예전 한때는 이게 뭐 3차 노탄 개발한다고 뭐 한때는 굉장히 좀 했던 것들인데, 이제 이런 데를 체계적으로 우리가 전면 재개발이 됐든 재건축이 됐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걸 누가 뭐 정부에서 해준다, 이 섹터를 갖다가 어떻게 뭐 정부에서 해준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맞지도 않고요. 돈도 어마무시하게 투하가 되기 때문에 되지도 않습니다. 이 넓은 땅을 어떻게 다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네들끼리 스스로 재건축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하게끔 해주려면 뭐예요? 결론은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성. 이 스스로 사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서울 시내는 250%거든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250%이기 때문에 현재 용적률, 이런 데가 용적률이 한 100%는 안 될 겁니다. 그냥 100%가 안 되고 250%면 한 150% 늘어난 용적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재개발하고 재건축 구분을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방한 뉴타운인데,
여기가 지금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그러면은 이것만 봐서는 재건축인지 재개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왜 재개발이고 왜 재건축인지를, 그리고 왜 단독주택 재개발보다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사업성이 더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오늘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일반인들은 우리가 여기에서 아파트 재건축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단독주택을 재건축한다? 이런 내용을 잘 접해보시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90%, 95% 이상이 재개발이에요. 이렇게 단독주택들은 단독주택 재개발이라고 이제 누가 단독주택 재건축의 소리를 잘 들어보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재건축은 거의 다 아파트를 재건축을 한다. 강남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 재건축 하지 않습니까? 이런데 특히 이제 이런 이거 반포죠. 아직 이제 이런 데를 아파트를 5층짜리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이미 이제 이렇게 끝난 데도 있고요. 이게 이제 어디냐면 이제 저기 삼성이네요. 이렇게 고속터미널 있는데 특히 요 핫한 거 잠원동 이런데 재건축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단독주택 재건축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래 생소하죠. 근데 그래도 가장 우리가 대표적인 단독주택 재건축 방배 5구역. 방배 5구역이 단독주택 재건축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배 5구역이 지금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주 개시가 났죠. 결정이 났죠. 그래서 한 10몇 년 걸려서 지금 방배도 아주 어마하게 돈이 많이, 시세차가 많이 올랐고, 아무튼 이 동네입니다. 방배 5구역. 방배 5구역이, 단독주택 재건축.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 재건축이 다 끝나가니까, 아마는 단독주택, 강남 쪽에서는 단독주택 재건축이 계속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건너편 현대 힐스테이트도 이미 입주했죠. 단독주택 재건축으로.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 방화동은 단독주택 재건축입니다. 단독주택 재건축. 그래서 이 섹터가 오른쪽은 이제 마곡지구고 왼쪽이 구시가지죠. 그래서 이 큰 길, 보이시죠? 이게 이제 그 광명간 고속도로 있죠? 한번 들어보셨을려나 모르겠지만 광명간 고속도로가 여기를 간통합니다. 이 도로를, 중앙 도로를 간통해가지고 이 방화대교를 넘어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 고속도로를 이렇게 한 도심권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가게끔 고속도로를 만든다는 그 자체도 누구 발상인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민자 사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의 그 민자 사업 업체의 수익성, 그 다음에 단가라든지 이걸 아마 최적화 주민들의 그런 것보다는 이게 굉장히 광명뿐만이 아니고 저 밑에 동네에서 굉장히 그게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여기 광명까지 이제 수원에서 광명까지 이미 이제 개통이 지금 돼 있는 상태고, 이제 광명에서 지금 지금 문산까지 올라가는데, 이제 문산에서 고양까지는 또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데, 이제 고양까지, 이 도심권을 지나가는 고속도로, 이게 이제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돼가지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못 이깁니다. 정부를 못 이겨요. 정부가 지금 사업시행인가, 쉽게 말하면 건축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가를. 그래서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업이 진행될 거라 보는 거고, 이게 선택한 이유가 왜 그래? 이 방화되기 때문에 그래, 방화되기 때문에. 이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이 고속도로 건너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이 방화대교를 이용하면은 세이브가 많이 되잖아요. 건설회사 입장에서. 세이브가 많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외곽으로 뺀다든지 좀만 돌려가면은, 예를 들어서 뒤쪽, 이 김포공항 쪽으로 해서 좀만 돌려서 가면은 될 텐데, 그러면 이제 돌려가다 보면은 이제 또 한강다리를 또 새로 놔야 된다. 이런 문제점들이 비용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결정이 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행히 이제 이 구간이 지상 구간은 아니고요. 지하로 이렇게 지하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닥 환경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해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단지 이 공사 기간은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다. 그것은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방화 뉴타운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화면이 먼저 뜨고, 잠시만요.
화면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방안 뉴타운입니다. 그게 방안 뉴타운이고요. 지워졌네. 다시. 스탑. 아휴. 죄송합니다. 좀 이게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어라. 이제 됐네요. 보시면은 이제 큰 지도로 보이는 게 이제 방안 루트. 아까 제가 이제 오른쪽이 이 마곡 지구예요. 그래서 이 마곡 지구에서 유일하게 이제 여기 긴등마을, 그러니까 마곡 힐스테이트가 이 자리가 지금 재건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방안 뉴타운에서 이미 이제 입주가 끝난데, 지금 입주가 지금 여기가 지금 3년 반 됐나요? 그래서 입주가 끝난 데도 있습니다. 자,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데, 자, 이 부분은, 입주가 끝났어요. 그래서 아까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이시다시피 이게 힐스테이트라 보이시지 않습니까? 여기가 입주가 끝난 데고, 그 다음에 이제 6구역, 왼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6구역, 여기 6구역, 그 다음에 5구역, 3구역, 그 다음에 이제 2구역,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이런 데는 해제가 됐어요. 예전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한 반톤 정도는 여기뿐만이 아니고, 서울에서,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의사를 물어보니까, 너무 이제 사업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해제시키자 해가지고, 주민들이 서울시로 보내서 서울시에서 해제시켰습니다. 직권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쭉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여기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건지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아파트가 이게 5억 이 분양가가 이게 5억 3천 정도 했었어요. 분양가가 5억 3천. 그게 분양가가 5억 3천 했던 분양가가 지금 최근에 32평 기준입니다. 32평 기준으로 11억 5천까지 매매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오른 거죠? 분양가에 비해서. 일반 분양가입니다. 일반 분양가. 그래서 조합원도 그 당시 분양가가 뭐 큰 차이는 안 났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 주변 자체가 집값이 많이 오르지가 않고 평균 가격이 뭐 한 6억대밖에 안 됐었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좀 입이 좀 굉장히 좀 처음에 이제 분양하려고 할 때 일반 분양가하고 조합 분양가 차이가 안 나니까 조금 불만들이 있었죠. 근데 결론은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11억 5천에 이제 매매가 되고 하니까 많이 좋아하십니다. 한 6억 한 얼마 올랐기 때문에 분양가 대비.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데가 여기가 엠벨리 5단지 아파트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5단지 아파트. 엠벨리 5단지 보이죠? 지금 5단지도 이거 논이었어요. 논을 강제 수용해 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주민 동의 없는 민장 고속도로 무조건 반대. 이제 이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이제 그 내용이에요. 밑에 이제 고속도로 지나간다라는 거. 이제 그걸 MBL 5단지 주민들이 플랜카드 하나 걸어 놓은 겁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가 이제 논을 수용해가지고, 이게 분양가가 32평 분양가가 4억 2천이었습니다. 4억 2천. 25평 분양가가 2억 9천 정도, 3억 천, 2억 9천, 3억 천. 2억 9천에 3억 천이 지금 8억이 넘게 매매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2평 같은 경우도 지금 10억에서 최대저 7단지 704도 아주 그 포베이고요. 제일 좋은 아파트입니다. 뭐 조망권도 좋고, 그게 호가상으로는 지금 12억까지 호가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매된 12억에 매매된 사례는 없는데 호가상으로는. 그리고 거기는 그 7단지는 그 동별로 가격 차이가 좀 심해요. 그러니까 조망권 아주 좋은 데는 그래 12억까지 가고, 하지만 이제 사이에 낑겨 있는 조망권 별로 안 좋고 이제 이런 데는 좀 가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저기 흑석동도 마찬가지고 강남도 마찬가지. 조망권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편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시세는 뭐 10억에서 한 12억 사이에서 형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맞을 겁니다.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이 건너편은. 왜 그러냐면 이게 길 건너의 가격이 나중에 방안, 뉴타운 일반 분양가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그래서 이 주변 지금 현재 이제 유턴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금 내려가고 있죠.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부터 오른쪽에 보시면은 쭉 보이시죠? 이게 6구역입니다. 도로변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죠. 잠깐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에 보면 나대지가 보여요. 이게 1000평이에요. 1000평.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 소유입니다. 한 사람 소유. 그래서 재개발하고 재건축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재건축에서는 이게 현금 청산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개발은 나대지 소유자도 조합원이잖아요. 조합원으로 간주를 하는데 이 재건축은 좀 재미나는 게 뭐냐면은 토지 플러스 건물이 있는 엔드 오화가 아니고, 그래서 토지 플러스 건축물이 있는 사람만 조합원이고 나머지 사람은 다 현금 청산자입니다. 조합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재개발은 좀 반대입니다. 재개발은 뭐냐면은 건물 소유자도 조합원이고 토지 플러스 건물은 무조건 당연히 될 거고요. 건물도 조합원이고 토지만 갖고 있는 사람도 조합원이에요. 토지도 일정 면적 넘으면 조합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허가 건물자들도 저기 구청에 무허가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돼 있다 하면은 조합원이 됩니다. 재개발. 근데 아까 다 말씀 재건축은 다 조합원이 안 됩니다. 조합원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금 청산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금 청산자란 말은 결론은 감정평가 받아가지고 조합하고 협상해서 협의해가지고 보상금을 받고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건축의 키워드는 여기에 굉장히 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대지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억울할 수가 있어요. 억울할 수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대리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1000평이면은 마곡시 길 건너 마곡시 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너편인데 여기다가 큰 건물을 지어도 충분히 지을 만한 땅이지 않습니까? 15층까지도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나름대로 이 지주분들은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게 묶여버린 거죠. 뉴타운으로 묶이는 바람에 뉴타운으로 지구지정되면은 건축 허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건축 행위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꼭 어려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이제 여기서 시가 보상을 해가지고 감정가를 잡아서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꼭 저기는 않지만 그래도 감정가 우리나라 현행법상 감정가가 시세대로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견이 있고 서로 이제 나중에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6구역 조합도 이런 문제점을 좀 먼저 사전에 해소하고자 사전에
지금 소송을 이미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기간이 이제 이건 하나의 좀 참고를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도. 그래서 소송 기간이 이것은 민사 특히나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개발은 또 틀립니다. 강제 수용 어떤 도시개발법에 대한 수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익에 관한 법률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제 민사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어차피 같은 주민이었지만 빨리 이제 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이제 사업 시행 조합 설립되고 사업 시행 같은 되면은 바로 이렇게 명도 소송 집행을 해서 그게 한 1년 반에서 최대 2년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실제로 이제 그 건너편 같은 거 애먹었던 지금 긴등마을 아까 마구 힐스테이트 여기에 방향을 좀 잘못 잡아가지고 굉장히 애먹었던 것이 왜 그러냐면 먼저 다 철거를 해버렸어요 조합원들이. 그럼 몇 집만 남겨놓고 이렇게 한 200 몇 집에서 한 서너 집 남겨놓고 다 철거를 해버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남은 집들하고 소송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론은 착공을 못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이게 해결될 때까지 착공 허가를 안 내주죠, 구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금융비용이 많이 발생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 철거를 이주시켰고, 다 철거비를 철거해가지고, 이주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주비를 주민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해준 거거든요. 그럼 은행에서 절대 뭐 공짜로 금리 하나도 안 받고 빌려주지는 않죠. 그 사업비라든지 이주비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돼가지고 나중에 사업성에 갉아먹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6구역 같은 경우는 미리서 좀 사전에 소송을 해서 빨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6구역 추진위원회에 있었을 때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 때 제가 좀 많이 자문을 해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조합이 설립된 뒤로는 제가 자문위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도 나름대로 여기 이제 정비업체도 있고 하니까 지금 잘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6구역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서류가 접수돼 있는 상태예요. 사업시행 인가라는 소리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허가예요. 건축 허가. 근데 건축 허가가 나면은 바로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컨디션은 뭐냐면은, GS건설하고, 그 다음에, 현대 아이파크하고, 현대 엔지니어링, 이 세 개 회사에서, 자꾸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지금 하기 위해서 조합원들 상대로 모델하우스 투어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올 가을에는 아마 시공사 3개 회사 중에 한 회사가 선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가볍게 그냥 한번 들으셔요. 이게 방한 6구역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것을 제가 쭉 이제 그때마다 설명해 드릴 건데, 참 여기 하나 체크해 볼게요. 이제 이 건물이 여기 보시면은 방한 6구역 재건축 반대 위원회라고 있어요. 이렇게 이분도 사실은 그 건물을 가지고 싶은 분인데 이게 참 철거당하니까 얼마나 좀 안타깝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 소유 그 1층에다가 반대위원회라고 이렇게 해서 활동을 이제 하는데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반대위원회는 어디든 없는 데를 제가 한 번도 아예 없는 곳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이 재건축은 75% 동의 받으면은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25% 안에 범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냥 그렇다. 그냥 어떤 분들 왜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리자면은 어떤 분들 저한테 전화가 와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그랬더니 갔다 그 대립에는 그냥 반대 대책위원회 있어가지고 그게 사업이 되냐 어찌냐 불안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그냥 어디든지 다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제 이 방송 보신 분 중에 아마 해당될 수가 있는데요.
같은 이런 단독주택 이런데 지역주택 조합이라는 걸 모집을 하는 데가 있어요. 지역주택 조합. 요새 많이 상담을 받고 있는데 저희도 제가 지금 또 다시 또 스톱을 걸고 왜 그러냐면 8구역이라는 데가 원래는 이제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돼가지고 지역주택 조합을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송정 아래에 공항동에도 있고 꼭 이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역주택 조합을 모집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사업은 또 틀려요. 그 지역주택 조합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각자의 사업자들 이제 쉽게 설명 제가 해드리면은 각자의 사업자들이 내가 어느 한 지역을 여기를 개발하고 싶어. 근데 저 땅을 내가 사가지고 개발을 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없어. 그러니까 십시일반 우리 못 타서 우리가 무주택자 쉽게 말하면 뭐 그 기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을 갖고 있어도 조금은 소형평을 갖고 있어도 돼요. 해당이 무주택자들이 돈을 못 타서 어느 한 지역을 집을 사서 우리가 거기다 아파트를 지어보자. 딱 취지는 그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조합원 모집을 하는데 그 조합원 스스로 조합원들이 다 사업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업자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조합원이라고 표현을 쓰지만 이 지역주택 조합은 제가 봐서는 조합원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사업자들이라고 나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사업자들이에요. 사업자들. 그래서 사업자들 200명이든 300명이든 못 타서 돈을 걷어서 어느 구역을 이제 땅을 매입을 합니다. 땅을 매입을 하고 이제 참여를 시키는 거죠. 그럼 이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1차 조합원, 2차 조합원, 3차 조합원 모집한다 이런 내용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1차 조합원하고 2차 조합원, 3차 조합원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그냥 1차 조합은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땅을 이렇게 사가지고 땅을 사서 50% 이상 이렇게 되면은 해서 조합을 모집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차 조합은 이제 건축 허가, 우리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건축 허가가 나면은 2차 조합은 또 모집을 합니다. 그러면은 건축 허가가 나려면은 거기에 80%가 매입이 돼야 돼, 땅이. 근데 어느 한 구역이 10,000평이다 그러면은, 10,000평에서 80%면 8,000평이 매입이 돼야만이 건축 허가가 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죄송해요. 저기가, 건축 허가가 이제 95%입니다. 95%.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95%가 매입이 돼야만이 이제 건축 허가가 난다 이 말이죠. 조합 설립할 수 있는 게 80%인가 되고요. 조합 설립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면적이. 그리고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또 이제 2차 조합 모집해가 돈 모아다가 또 땅을 사들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95%가 확보가 돼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왜 그러냐면 일반 가격보다 좀 싸게 이렇게 분양을 해요. 시세보다 굉장히 쌉니다. 70% 선까지 하니까, 그 돈도 초기 투자 비용도 많이 안 들어가요. 그냥 똑같이 일반 분양처럼 초기에 계약금 10% 들어가고 나머지는 은행에 해주니까 초기 부담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는데,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과연, 아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그 어느 지역이 95%, 땅이 확보가 될 만한 지역인지 아닌지,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건축은 75%, 물론, 재건축도, 설명해드리면, 재건축은, 여기 이제 예를 들어 6구역이잖아. 이렇게 섹터가, 예를 들어서 6구역이 이렇게 있어요. 지금 현재 6구역이, 이렇게, 혜태 아파트는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이 사각형 모양으로, 이게 이제 6구역이, 이게 10,0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조건이 75% 그러니까 조합원의 75% 머릿수로. 그냥 아까 제가 말한 1,000평도 한 명으로 보는 거예요. 한 명.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빌라도 한 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합원 수의 75% 동의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조합 설립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엔드 또 붙어요. 하나가 엔드가 또 붙냐면은 면적의 3분의 2. 면적의 3분의 2가 또 붙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빌라가 많은 경우가 있어요. 어떤 구역에 가보시면 지분 작은 것들이 막 지분 쪼개기가 돼가지고, 물론 여기는 지분 쪼개기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한 구역, 어느 동네 가보면은 막 지분 쪼개기를 해가지고 머릿수는 75% 충분히 돼요. 머릿수는. 빌라 사람들 다 동의하니까. 예를 들어 10평, 5평, 2평 이런 사람들 다 한 표거든요. 머리 한 사람을 쉬고 1000평 가진 사람도 한 사람이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그냥 빌라 가진 사람, 공동주택이라도 이런 사람들이 합의가 막 되면은 뭐 75% 금방 넘은 경우 많아요. 근데 면적에서 안 되는 경우 또 굉장히 또 있습니다. 면적이 3분의 2니까 67점 몇 프로인가 되죠. 그러면 면적이 충족이 안 돼가지고 재건축에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예요. 근데 또 있어요. 또 거기 사실 또 플러스 하나가 더 있으면, 사실은 플러스 하나 더 있는 건 이제 상구역, 내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상구역 같은 형제 아파트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형제 아파트라고 있잖아요. 형제 아파트. 이것은 주택 단지 내라고 그래. 단지 내.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 소두에 머릿수의 75% 플러스 면적의 3분의 2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플러스가 이 단지 내, 형제 아파트가 단지내란 말이에요. 이 아파트의 4분의 3, 75%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이 형제 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75%를 받았고, 머릿수에 75%를 받았고, 면적의 3분의 1을 확보를 했어요. 조합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근데도 만약에 형제 아파트에서 이 사람들이 수가 85%를 75%를 동의를 안 하면은 이것은 조합 설립 인가가 안 납니다. 사업을 못 해요. 신청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알박기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아파트들이. 이 형제 아파트나 해서 원미 아파트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이 구역으로 말하면 이제 삼미 아파트 이런데, 그 다음에 옛날에 여기 긴능말 말하면 공항 아파트 이런 데가 본의 아니게 알박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론상 그렇다는 거지. 이 사람들의 대부분은 반대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 실제 상구역 같은 경우도 형제 아파트가 거의 90% 이상 찬성합니다. 그래서 거의 다 또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니까, 크게,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로 재수 없으면은 진짜 알박기가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 아파트 사람들 진짜 찬성 안 합니다. 다 100% 찬성 이 사람들 안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도 또 그 동별이 있어요. 동별. 우리가 이제 강남 같은 경우도 아파트가 30개 동 있어요. 30개 동 이렇게 있는데 그 전체의 75% 4분의 3이죠. 4분의 3이 동의를 해야 되고, 근데 어느 한 동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30개 동이 있는데 어느 한 동 때문에 그 한 동이 그 각 동에 가반수가 넘어야 돼. 50% 이상의 동의가 또 돼야 돼요. 그 조건이 그것도 엔드. 그럼 왜 그러냐면 대형 평수 가진 사람들이 대형 평수 가진 사람들은 또 재건축을 좀 반대하는 분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느 한 동이 대형 평수로 이루어진다 하면은 가반수가 안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투자하는 분들은, 투자자들은 이제 이런 내용, 기본적인 어떤 지식적인 이런 바탕을, 알고 움직이셔야 돼요. 인지를 하고 움직이셔야지, 그냥 움직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게 공부라는 거예요. 공부 말 그대로 이런 공부도 어느 정도는 또 직관력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현재는 이제 6구역은 뭐 이미 이제 시공사 선정하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지금 오늘 1편, 2편, 방안 누탄 1편, 다음 시간 2편으로 이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지금 6구역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 5구역, 3구역, 2구역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부연적으로 약간 이론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화요일 날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